여러분, 생선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생선이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멸치나 꽁치가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물질을 아예 식수에서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음식 하나 잘못 먹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특히 암, 치매, 호르몬 문제와도 깊게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보건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 교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식재료와 용품들 속에 숨어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과부라와 함물,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재 우리 몸속에 조용히 들어와 쌓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멸치, 꽁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최근 들어 수산물에서 중금속과 과부라와 함물 검출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위 포식자일수록 농도가 높다는 겁니다. 바닷속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물고기일수록 체내의 유해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기관의 검사 결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꽁치, 고등어 같은 중간 이상의 포식어종이나 대형 어종은 과부라와 함물의 축적 수치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 화학물질은 단기간 노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내에 들어와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수년간 쌓여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PFOS라는 특정 과부라 화합물은 몸에 들어온 뒤 절반이 사라지는 데만도 무려 5년이 걸린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질은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과부라 화합물이 특정 암과의 관련성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과부라 화합물에 동시에 노출됐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부라 화합물은 단 두 종류뿐입니다. PFOA와 PFOS.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관리 대상에 오르지 못한 수천 종의 과부라 화합물 중 암 유발에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들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장보다 살코기를 먹자는 것입니다. 어류의 내장 부위에는 더 높은 농도의 유해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이나 미역 등을 삶거나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과부라 화합물의 일부가 국물로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국물은 먹지 말고 건더기만 섭취하라는 점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몸의 유해물질 축적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바다에서 나는 건 다 위험한가요? 정답은 다 위험하진 않지만 조심은 필요하다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오염 정도가 다르고 생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유해물질의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실 때는 가급적 청정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과부라 화합물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 바로 중금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식약처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중 특히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높게 검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었을 때 신장 기능 저하, 뼈 약화,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단기간의 식습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은 배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나 대사 과정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는 식습관보다는 어떻게 조리해서 어떤 부위를 얼마나 먹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계속 위험에 노출될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물 이야기입니다. 정수기 물, 여러분 믿고 드시죠? 그런데 정말 안심하셔도 될까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수기,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정수기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한다면입니다. 정수기는 내부에 필터가 있고 이 필터가 역할을 잘해야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마모되면서 미세한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정수기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나요? 정답은 일부는 나올 수 있지만 위험 수준은 아니다입니다. 정수기의 핵심은 역삼투막 필터인데요. 이 필터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소재는 강한 압력과 온도에서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교체 주기를 넘기면 소량의 입자가 떨어져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입자들은 대부분 크기가 크고 체내 흡수되지 않으며 삼킨다 해도 소화기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건 생수입니다. 특히 페트병 생수는 거의 확실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트병 자체가 플라스틱이고 제조 과정에서 고온 고압에 노출되기 때문에 형태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내부에 미세한 조각이 생깁니다. 여기에 물이 담기면 그 조각들이 물속에 녹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분들이 병뚜껑을 돌릴 때 나오는 소리가 플라스틱 마모 때문에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은 병 몸통, 즉 병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페트병 생수는 멀리하시고 물과 텀블러 조합을 생활화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텀블러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가장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담아 하루 한 통 정도 들고 다니시는 습관, 생각보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밖에서도 카페 같은 데서 플라스틱 컵보다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요청하시면 노출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종이컵은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종이컵은 안전할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종이컵도 내부를 코팅하기 위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을 담았을 때 그 표면에서 미세한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해외 논문만 보고 공포에 휩싸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외국 제품을 기준으로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종이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 자체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문마다 수치도 다르고 결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노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보다는 유리컵이나 머그컵을 사용하시고 정수기 물을 마실 때는 가급적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담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필터는 제조사 권장 주기에 맞춰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고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정수기 물로 인해 심각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엔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삼각김밥 돌려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면 비닐은 벗기고 데우자입니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포장 비닐이 붙은 채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과 마찰 때문에 소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비닐은 식품 포장용이라 단시간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능하다면 포장을 벗기고 데우는 습관이 더 안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김밥이 마르거나 뻣뻣해질 수 있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또 하나, 컵라면 이야기입니다. 컵라면 용기는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스티로폼 느낌의 흰색 용기, 둘째는 종이 재질의 내부 폴리에틸렌 코팅이 된 용기입니다. 이 둘 모두 전자레인지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티로폼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잔류 스타이렌이라는 물질이 소량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팅된 플라스틱이 뜨거운 물과 마찰하며 미세하게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젓가락으로 긁거나 저을 때 발생하는 마찰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은 봉지라면을 냄비에 끓여 먹는 것입니다. 컵라면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기, 생수, 종이컵, 전자레인지 조리 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노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페트병 생수는 가급적 피하고 정수기물과 스테인리스 텀블러 조합을 생활화할 것. 둘째,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유리컵 사용. 셋째, 전자레인지 조리 전에는 비닐 포장을 벗기기. 넷째, 컵라면보다는 봉지라면을 택할 것.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제 뭘 먹고 뭘 써야 하나요?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완벽한 회피가 아니라 최대한 줄이기입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주방용품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밥을 하고 반찬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전기밥솥, 냄비, 프라이팬, 그릇 등 다양한 조리도구와 식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그 제품들이 잘못 쓰면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전기밥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뉴스에서 알루미늄 밥솥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즘 시판되는 대부분의 전기밥솥은 알루미늄보다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지고 겉면에는 특수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기밥솥 안쪽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이 그대로 음식과 접촉하게 되면서 니켈이나 크로뮴 같은 금속 성분이 소량 용출될 수 있습니다. 니켈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크로뮴 역시 일부 종류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도가 높은 음식, 예를 들어 김치찌개나 된장국을 오래 담아두게 되면 이런 금속 성분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전기밥솥은 밥을 짓는 용도로만 쓰세요. 그 안에 찌개를 끓인다거나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밥을 다 하신 후에는 즉시 밥솥을 씻어내고 말려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 철수세미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철수세미로 밥솥 안쪽을 문지르다 보면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고 마모되면서 결국 금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밥을 하게 되면 미세한 금속 입자가 밥 속에 섞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시고 코팅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코팅이 벗겨져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교체 시기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스테인리스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재질이긴 합니다만 결코 영구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간이 오래되거나 세척을 게을리하거나 산성 음식물을 오래 담아두게 되면 표면에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붉은 기운이 돌거나 얼룩처럼 변색이 되는데 이건 부식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금속 성분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 수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거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멜라민 식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집에서 보는 짬뽕 그릇이나 집에서 아이들 밥그릇으로 쓰는 플라스틱 그릇이 대부분 멜라민입니다. 겉보기엔 도자기처럼 단단하고 무게는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멜라민은 포름알데히드라는 일군 발암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만든 플라스틱입니다. 문제는 이 포름알데히드가 완전히 반응하지 않고 잔류한 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잔류된 포름알데히드는 뜨거운 음식과 닿을 경우 식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멜라민 식기에 흠집이 많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민 식기를 사용할 때는 특히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뜨거운 국이나 탕, 전자레인지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둘째, 흠집이 생겼다면 미련 없이 교체할 것. 셋째, 바닥면의 재질 표기를 확인해서 멜라민인지 반드시 체크할 것. 식약처에서도 멜라민 식기는 흠집이 많이 나거나 코팅이 벗겨졌을 경우 즉시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안전해 보여도 사용법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충분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 용기들은 어떨까요? 지퍼백, 비닐랩, 밀폐용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용기들은 대부분 폴리에틸렌 계열로 만들어집니다. 냉장 보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냉동 보관한 후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해동하지 않은 채 뜨거운 음식과 접촉시키게 되면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 보관한 음식을 꺼낸 후 찬물에 잠시 담가 해동을 먼저 하신 다음 비닐이나 지퍼백을 벗기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냉동된 비닐을 바로 찢을 경우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 입자의 양이 확연히 많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 비닐을 씌운 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고 가급적 비닐을 벗긴 상태에서 데우는 것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플라스틱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온에 노출되거나 마찰, 흠집, 세척 불량 등의 요인이 누적되면 작은 입자가 떨어져 나와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기밥솥은 팝 짓는 용도 외에는 쓰지 말 것. 둘째, 코팅이 벗겨지거나 부식이 보이면 즉시 교체. 셋째, 멜라민 식기는 뜨거운 음식에 사용하지 말고 흠집이 보이면 바로 버릴 것. 넷째, 지퍼백이나 비닐랩은 해동 후 사용하고 전자레인지에 직접 넣지 말 것. 이런 사소한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방향제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제 하나로 치매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과장된 말 같으시죠?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에서 방향제와 구강청결제, 소독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들이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제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공통 성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를 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화학 성분이고 그 성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연구 결과는 2025년 발표된 내용입니다. 생활용품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을 다룬 이 연구에서 8가지 생활화학 제품을 조사했는데 그중 치매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인 3가지가 바로 방향제, 구강청결제, 그리고 소독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 제품에는 공통적으로 살생물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생물제란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제품에 첨가되는 방부 성분을 말합니다. 제품을 오래 보존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살생물제가 우리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방향제를 자주 사용하고 구강청결제를 삼키거나 헹구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고 손소독제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한다면 그 안의 성분이 누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영국과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농약에 많이 노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농약 역시 살생물제에 해당하는데 이런 화학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일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실제로 뇌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살생물제 성분은 트리클로산, 클로엑시딘,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등입니다. 이 성분들은 방향제, 구강청결제, 손세정제, 소독제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제품들을 모두 버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빈도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물로 한번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입속 잔여 성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치 후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그대로 잠드십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꼭 한 번 더 입안을 헹궈주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옷장, 차량 내부 등의 자동 분사형 제품을 오랜 시간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공기 중 화학 성분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방향제를 사용하셨다면 꼭 환기를 해주시고 장시간 닫힌 공간에 두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소독제도 요즘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제품이죠. 그런데 손소독제를 바른 직후 손으로 과자나 음식물을 집어먹는 경우 입을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알코올과 함께 첨가된 살생물제가 점막을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생물제가 반복적으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을 넘어 내분비계, 호르몬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여성분들이 더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위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인지, 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위생이나 미용에 관련된 제품을 남성보다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구강청결제, 방향제, 세정제, 뷰티 제품 등 다양한 경로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도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성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성도 요즘은 동일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노출 빈도가 높다면 누구나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쯤에서 다시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제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입니다. 독성이란 건 대부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두 번 사용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수년간 반복적으로 매일 과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 몸은 서서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빈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강청결제는 꼭 헹궈내고 사용하자. 둘째, 방향제를 사용할 때는 환기를 꼭 하자. 셋째, 소독제 사용 직후 음식물 섭취나 얼굴 접촉은 피하자. 넷째, 살생물제가 함유된 제품은 사용 빈도와 시간을 조절하자. 다섯째, 가족 중에 치매 걱정이 있다면 생활 속 화학제품 사용 습관부터 점검해보자.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알면 피할 수 있고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사용 습관만 갖춰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맘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